네, 오늘은 세계의 인구에 관해서 할 건데요.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파트는 다음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세계의 인구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세계 인구가 뭐 대략 60억 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7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는 100억 명까지도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땅은 점점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인구는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구가 아파하겠죠. 네. 그래서 얼만큼 인구가 성장을 했고 그 인구의 성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 모습은요, 1800년대의 조선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가족의 형태가 어땠을까요? 자식을 최소 4명, 5명 이상은 낳았던 시대이고, 그 다음에 조부모님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집에서 사는 그런 대가족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지금 프린트 38페이지를 피도록 할게요.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자, 1800년경 약 10억 명에서 지금 2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70명이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인구는 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계속 하던 거고 난이도가 쉬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인구 성장 요인, 당연히 1700년대 산업혁명 이후, 자, 18세기죠. 산업혁명 이후 생활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하였고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위생시설의 개선. 예전에는요, 이런 뭐 청결도가 굉장히 낮았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위생 관련된 시설들이 매우 부족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기술도 좋아지니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위생시설 개선 등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그 다음 경제 발전에 따라서 나라가 점점 이제 부유해지니까 뭐가 좋아졌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구 부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부양이라는 게 뭐냐면 부양 가족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직장인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 부모님께서 이제 노인이 되고 직장을 이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자녀들이 그 노인들을 책임져야 되죠. 그분들의 의식주를 본인의 월급, 본인의 돈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양하다라고 하는데요. 인구 부양력이라는 것은 위에 있어요. 자, 어떤 한 지역, 한 공간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얼만큼 경제적으로 굴러가는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 나라에서는 인구 뭐 몇천만 명이 케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인구가 그 나라에 사용 가능한 자원에 의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경제가 점점 발전하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명만 수용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5천만 명, 6천만 명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세계의 인구는 점점 성장을 했고 근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있을 때 당연히 경제적 규모가 선진국이 훨씬 크다 보니 선진국이 더 인구 부양력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 여러분들 여기 세계 인구 성장 경향을 보세요. 최근 선진국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이 인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왜 인구 부양력이 선진국이 더 좋은데 개발도상국이 인구 성장을 더 주도할까요? 그건 바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뭐가 더 높다? 출생률이 더 높다.
자, 선진국의 사람들은 아이를 포기하고 있죠.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아직까지는 그 선진국의 가치관 변화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뭘까요?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 그렇다면 출생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출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 증가율은 높아지겠죠. 근데 출생률이 아무리 높아도 사망자 수가 그거를 압도하게 높으면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연적 감소. 이제 출생과 사망, 그걸 우리가 자연적 인구의 증가와 감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발도상국은 사망률은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점 줄는데 출산은 계속 많이 하니까 자연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인구 분포는 어떨까라고 봤더니 이 그림을 볼게요. 대부분 우리가 보통 지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위에는 북반구고 아래는 남반구죠. 자, 색깔이 진할수록 인구가 많다. 어떤 반구가 인구가 훨씬 더 많을까요? 북반구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세계의 인구 대부분은 북반구에 거주를 하고 있다더라. 왜일까요? 북반구에 선진국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 이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랑 접근성이 쉬운, 자,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해발 고도가 낮은, 그래 이동이 쉽겠죠. 지역에서 많이 거주를 한다. 그 다음 농업에 유리하거나 공업 및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더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반대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지형, 기후의 조건이 불리하다, 건조하거나 춥다, 산악지역, 교통 발달이 미약하다, 이런 것들이 인구의 희박 지역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극지방이죠. 극지방. 자, 남극은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자, 여기는 한랭 하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하다더라. 그 다음에 우리 건조지역 할 때 배웠던 거를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여기 중국도 사막들이 있는 건조지역이죠. 여기 사하라 사막도 건조지역. 여기도 건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의 국토 대부분도 건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지 않지만 기후적으로 불리한 곳이 여기예요. 브라질 아마존 지역. 너무 더워. 고온.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히말라야 산맥 근처 고원이 있습니다. 고원.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아서 사람이 살지 않아요.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뉴욕입니다. 뉴욕. 그 다음에 이쪽도. 자, 여기는요. 북반구 중위도 날씨가 좋고요. 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아시아권. 자, 몬순 기후더라. 자, 별을 재배하기 좋고 해안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유럽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다가 가깝고 날씨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하라 사막과 떨어진 건조하지 않은 지역이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륙별로 인구 분포를 보면요.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거기 프린트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아시아가 1등이고 그 다음은 어딜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 아프리카. 그 다음은 어딜까요?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으로 개도국이 많은 대륙이죠. 그 다음은 유럽이랑 저기 앵글로 아메리카랑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유럽이 더 많다더라. 그 다음이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이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는요, 대륙은 큰데 나라가 2개밖에 없죠.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기타 섬들. 근데 호주는 대부분이 사막이었으니까 인구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이 미국, 캐나다, 그 다음이 유럽 전체, 그 다음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 그 다음이 아프리카, 그 다음이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더라. 왜 아시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요? 개도국이 많은 것도 이유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쌀입니다. 여러분들 쌀은요, 빵을 만드는 밀보다 훨씬 더 똑같은 면적인데 인구 부양력이 높아요. 이 말은 뭘까요? 똑같은 면적인데 밀은 예를 들면 10명을 먹일 수 있다면 쌀은요 100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면적인데 재배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아시아가 훨씬 더 인구가 많다. 예전부터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더라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1등이라는 거, 그 다음 아프리카,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앵글로, 오세아니아. 요거 순서 꼭꼭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래서 인구 성장 여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세계의 인구 변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그 형태를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하는 것이 인구 변천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인구의 변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단계별로 총 5단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인구 변천 모형은 총 5단계가 있는데 먼저 이 그래프에서 요거는요. 전체의 인구 수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10억 명이었고 지금은 78억 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출생률을 의미를 합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는 인구의 사망률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여기에서 가장 굵은 거는 인구의 자연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그 증가율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를 딱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우리가 5단계로 쪼갰을 때, 자, 1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완전 옛날 10억 명 수준일 때, 자, 고위 정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위라는 거는 아주 높은 위치에서 인구가 정체를 하고 있다더라. 자, 이거는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어마무시하게 높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많이 낳는다. 그리고 많이 죽는다.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때는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기 때문에 정체라는 뜻이에요. 변화가 별로 없다. 인구가 확 증가하지도 않고 인구가 확 감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죠. 근데 높다는 게 뭘 뜻할까요? 출생률과 사망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위 정체. 인구가 많은 채로 정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높아서 정체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2단계 때 점점 공공위생시설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이제 나라들의 경제 규모가 괜찮아지면서 자, 출생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망률은 쭉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낳는다. 근데 사망률은 감소했다. 다산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단계 때부터 인구의 자연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연 증가는 뭐다?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게 3단계 때까지 연결이 돼요. 3단계 때는요. 자, 인구가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갑자기 요때를 시점으로 출생률이 빡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출생률이 감소한다. 감산. 근데 사망률은 더 감소했어요. 이제 사망률이 거의 완전 밑바닥을 찍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감보다 훨씬 더 작은 감산소사라고. 출생률 줄어들고요. 사망률은 더 줄어들고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유를 정리를 해야 되죠. 자, 2단계는 출생률은 높고 뭐가 발달했다? 의학이 발달했다더라. 의학이 발달해서 사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3단계는요. 출생률까지 감소를 하다더라.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 일단 여자들이 출산을 하죠. 근데 이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데요. 왜? 원래 예전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밥만 하고 애들 키우기만 하는 역할이었는데 점점 인권이 좋아지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 플러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게 부양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인구 부양력이 100인데 사람들이 애를 200, 300씩 낳아. 그럼 안 되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구의 증가율이 뚝 감소를 하게 돼. 인구 증가율 둔화. 자, 1단계, 2단계는 뭘까요? 1단계 때는 다사니까 정체, 인구 증가율이 오히려 낮았다라는 거. 근데 2단계 때가 중요한 이유가 요거죠. 인구가 급성장을 하는 단계더라. 자, 3단계 했고요. 그 다음 4단계로 갈게요. 4단계는 자, 저위 정체. 얘는 낮은 채로 정체가 된다. 뭐가 낮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낮다. 자,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산하 제한 정책도 완전 효과를 끝장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치관도 변하게 돼요. 왜 애를 낳지? 애를 낳으면 나만 손해야. 애를 낳아봤자 키우기만 힘들고 걔네 감당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딩크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출생률은 더더더 감소하게 되고 사망률은 뭐 비슷비슷하죠. 의료가 발달한 지는 꽤 됐으니까 사망률은 여전히 낮고 그래서 둘 다 낮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 그래프는 어디 있나요? 굉장히 낮다. 그리고 저위 정체, 출산율과 사망률이 둘 다 낮다. 그래서 이때는 자, 낮은 수준의 출생률, 원인이 중요한 거죠. 출산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변화. 이때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산하제한 형태. 그래서 사실 요거는 다 중요한데 원인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단계 때는 낮은 인구 증가율. 그래서 이때 무슨 현상이 심해지냐라고 한다면 출생률이 계속 똑똑똑 떨어지니까 인구 연령 중에서 어떤 연령이 늘어나고 가요? 상대적으로 노인들,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더라.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기들이 부족해. 우리를 부양해줄 새로운 친구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둘 다 나중에 노후 대비를 아주 잘 해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5단계가 있는데 이 5단계는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 무엇일까요? 저출산, 출생자 수가 너무 적어. 그래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구의 자연적 감소인 거죠. 일부 국가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자연 증가율이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라는 표현은 마이너스니까 인구가 감소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일부 선진국들 중에서도 일부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단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인구 변천 모형의 정리글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요 비교를 했을 때 선진국은 몇 단계일까요? 선진국은 출생률이 뚝 떨어진 4, 5단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이 4단계이고 그중에서 일부가 5단계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현재 최근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고 현재는 2단계나 3단계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딱 잘라서 몇 단계라고 표현하지는 못하고요. 2단계, 3단계부터는 개도국, 4, 5단계는 선진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지리적으로 대륙으로 봤을 때 자, 인구가 제일 많은 대륙이 어디였죠? 아시아였죠. 그 다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갔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자, 내가 평생 동안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만약에 한 명을 낳는다면요. 그래도 인구는 감소합니다. 왜? 부부잖아요, 부부. 여자와 남자 쌍이 있는데 그 부부가 한 명만 낳으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최소 2명은 낳아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러한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명도 채 안 됩니다. 여자 한 명이 한 명도 낳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안 낳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의 유지가 안 돼요. 곧 2030년부터 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낮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보세요. 합계 출산율이 5명이 넘는다. 한 사람이 5명을 넘게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1800년대 조선시대의 모습을 띠고 있죠. 엄청나게 낳는다더라. 한국은 똑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이렇게 저개발 국가가 많은 대륙일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합계 출산율로 표현할 수 있다. 여자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2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묶여있는데 얘네는 왜냐면 아시아는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동북아시아 한중일은 선진국이에요. 근데 중국 빼고 근데 나머지 동남아 쪽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국가와 못 사는 국가가 혼재되어 있어서 딱히 이렇다고 정의 내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구는 가장 많아요. 자, 1950년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후 경제가 조금 발전하고 산화제한도 피면서 출생률이 좀 감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자연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100만큼 덤블링이 됐다면 지금은 50만큼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의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의 증가 규모의 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구 자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해가죠? 요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는 출생률이 계속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아졌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률보다 사망자율이 높아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만.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위 연령 상승 및 저임금 노동력 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할게요. 중위 연령이라는 거는 뭘까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가운데도 맞아요. 평균이 아니에요. 자, 인구를 만약에 5명이다. 그럼 5명을 줄지어 놨어요. 얘는 15살, 얘는 20살, 얘는 35살, 얘는 50살, 얘는 80살이라고 쳤을 때 딱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 1000만 명이 있다면 501만 번째 사람의 나이가 중위 연령입니다. 평균값은 아니에요. 자, 95를 2로 나눴을 때 35가 안 나오죠. 평균값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줄지어 놨을 때 딱 그 가운데 사람의 연령을 우리가 중위 연령이라고 하고 자 고령화 때문에 이 중위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더라. 그 다음에 싼 저임금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구 변천 모형을 다 했고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 인구 문제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자 연령층별 인구 구조라는 게 있는데 연령층을 어떻게 나누냐면 요거는 필기를 합시다. 자 0세부터 100세까지 있다면 0세부터 14세, 15세부터 64세, 65세,
이상으로 우리가 연령층을 구분을 합니다. 자, 요 애기들은요, 유소년층. 그 다음 여러분을 포함한 요 부분은요, 청장년층. 청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년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 다음 요 부분은 노인들, 노년층이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선진국은 뭐가 낮다? 유소년층 출생률이 작으니까. 유소년층 비율이 낮고 노년층 비율이 높다. 개발도상국은 유소년층 비율이 높고 노년층 비율이 낮다. 그래서 피라미드, 인구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자, 인구의 피라미드를 연령층대로 0세부터 100세까지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요거는요.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종형. 이게 종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얘는 방추형. 방추라는 구는 우리 배짜일 때 이렇게 실 감아놓는 거를 뜻하는데 어쨌든 방추형. 얘는 별형. 얘는 표주박형.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요거는 잘 표현하지 않고 요 세 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놔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는 요렇게. 아이고. 요런 인구 피라미드. 방추형은 요런. 종형은 요런. 자, 피라미드형은요. 밑에 애기들, 유소년층이 굉장히 많죠. 근데 종형은 어때요? 유소년층이 줄어들고 여기 위에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방추형은요. 유소년층이 더 줄어들었어요. 자세히 보면 약간 달라요. 종형이랑. 유소년층이 더 줄어들고 위에 있는 노년층과 장년층은 더 늘어나고 조금 더 요렇게 갈수록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방추형 혹은 종형, 개발도상국은 피라미드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구 부양비가 선진국은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 개발도상국은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 요거는 인구 부양비는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인구 부양률이 뭐라고 했죠? 수용 가능하다. 인구 부양비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노년 인구 부양비와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식을 적어줄게요. 자, 노년 인구 부양비는 청장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을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유소는 당연히 청장년층,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분의 유소년층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구 부양비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 인구 플러스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로 표현을 합니다. 선진국은 노년이 많으니까 노년 부양비가 높고 개발도상국은 유소년이 많으니까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산업별 인구 구조는 뻔하죠. 1차 산업이 보다 농업이다. 농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뀌었네요. 낮음인데 왜 높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낮음.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구의 변천, 인구 성장 비교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비교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일본이 선진국이고 에티오피아가 개발도상국이죠. 이렇게 이번 단어는 그래프,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 중요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